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딸 하나 키우면서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올해로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챙겨줄 것들이 이것저것 더 많아졌어요. 저 역시 덕분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짬짬이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신 이야기 듣는 걸 재미삼아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래저래 겪는 일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 사는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기도 하고 맞장구도 쳐가며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 가정과 인간관계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내 마음만 같을 수 있나요? 저 역시 생각하면 골머리 아픈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말썽이었어요. 자잘하게 크고 작은 사고부터 시작해서 결혼 이후에 속 썩일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뭐 그런 사소한 일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취급을 해. 내가 그래도 네 남편 어미인데. 지금 제 남편 엄마라는 소리가 나와요? 저랑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어머니라는 사람이 매번 이렇게 자식들을 힘들게 하세요? 어머니 지금 고생하시는 거 다 자업자득이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결국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꾸역꾸역 쌓아두었던 화를 있는 대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고부지간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간 건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다정하고 참한 사람 만나 30이 좀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적부터 워낙에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을 다정하게 챙기는 남편이다 보니 결혼해서도 평생 가정적으로 저와 잘 살아줄 거라는 생각에 한 채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알아봤으면 얼른 채 가야지 라는 생각에 연애 시작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에 워낙 저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던 사람인지라 조금 갑작스럽기도 해도 당연히 기뻐하며 승낙할 줄 알았는데 남편 얼굴에서 찰나 당황함이 스치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머쓱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 당연히 내가 결혼을 하면은 줌이 너랑 하는 거지. 그런데 반응이 왜 그래? 혹시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어? 그럴 리가. 우리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이라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좀 복잡해져서. 그러면서 조금은 심란한 표정으로 털어놓은 남편 말은 이랬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그리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 결혼해서 괜히 저 고생시키는 일이 있을 건 아닌가 걱정스럽다는 얘기였습니다. 영모 씨, 어머님이랑은 거의 교류 없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되시는 분과 시어머니가 남편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이혼하셨다는 사실은 진작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는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를 전적으로 시아버지 쪽에서 맡아서 키워주셨다는 건 역시요. 저희 만나면서도 본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꺼리던 남편이기에 남편의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건 역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서 집 나가신 뒤로는 거의 만난 적이 없기는 해. 그런데 드물게 연락을 해올 때마다 돈 문제 같은 곤란한 부탁을 해와서 이건 아버지한테도 말씀 못 드렸어. 아버지 아시면 정말 집안 뒤집어질 일이거든. 이혼 전에도 크고 작게 돈으로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시아버지께서 그거 수습한다고 고생을 제법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시어머니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도 사람이 바뀔 기미가 없자 도저히 견디지 못한 시아버지가 먼저 이혼 통보를 하신 거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돈 사고라고는 정말 지긋지긋해 하시고 이혼 후로는 단 한 번도 어머니 보지 않으실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으신 상태거든. 그런데 거기다 자식 버리다시피 하며 나간 어머니가 아들 찾아와서 그런 부탁까지 하게 됐다는 거 알면 우리 아버지 성격이 정말 뒤집어 엎고도 남아.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실 때마다 영모 씨가 해결해 드렸던 거야? 아니, 처음 찾아왔을 때 고작 나도 학생이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주변에 돈 나올 구석이나 있나 싶어서 들쑤셔 본 거겠지. 그리고 나도 어머니 그렇게 사고 치시는 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럴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내주고 싶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좋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워낙에 타고나길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변 지인이라고 해도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어머니잖아요?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그렇게 실망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자르듯 칼같이 정리될 수 있는 인연이었다면 애초에 천륜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남편보다야 다소 냉정한 데가 있고 뱉고 끊는 것이 확실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희들 남처럼 단박에 정을 뗄 수 있을지 저도 확신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혹여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속상하실까 싶어 중간에서 이도저도 하지 못했을 어린 남편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표정이 남편의 걱정을 옮아온 듯 변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한들 그건 내가 사람이 똑부러지지 못해 생긴 문제이고 그걸로 내 주변 사람들까지 고생하게 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 그리고 결혼해서 배우자를 맞이했으면 당연히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1순위인 거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꺼내는 건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당신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절대로 내 어머니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시키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걱정거리를 다 짊어지면 짊어졌지. 단지 본인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마음고생을 저한테 전가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심성 고운 사람이니 앞으로 혹여 시어머니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마음고생 다 홀로 짊어지는 게 남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스러웠던 거죠. 그래도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를 따로 마주칠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견례까지, 심지어 결혼식까지 시어머니 얼굴을 볼 일은 없었어요. 애초에 시아버지께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투로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하셨고요. 주미가 대강의 사정은 미리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영모 아비인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영모 어미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만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걸로 고생을 꽤나 했고요. 저를 위해서도 제 자식을 위해서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는 게 도리가 아닌 듯 싶어 정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남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자식들을 찾지도 않은 사람이니 저희 역시 그 사람을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저희 집안에 없는 사람이니 사돈께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정중하셨지만 한 번 아니다 싶은 것들은 두 번 제거할 여지도 없이 확실하게 선을 그을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 표정이 아주 밝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두 분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이나 가족한테 그렇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사돈 쪽에서 저렇게 깔끔하게 입장 정리를 해주는 게 너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 어차피 이혼해서 나간 후로는 자식들한테도 연락도 없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라고 떠받들여 살며 사고 치는 거 일일이 수습하는 게 더 골치 아픈 일이지. 차라리 잘 됐다. 집안 식구 중에 돈으로 속썩이는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고달파지겠어.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 마당에 이제 와서 부모 대접받겠다고 나타날 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너희 사는 거나 신경 쓰며 살면 되는 거야. 시아버지 쪽에서 먼저 저렇게 깔끔히 정리를 해주시니 차라리 안심하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친정 부모님께서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이 사고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러시는 친정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한 채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거죠. 하긴 연락을 할 마음이 있었다 한들 어디 가서 뭐하고 사는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수로 결혼 소식을 전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 당부대로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대면한 건 저희 딸이 태어나고 5살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지금은 저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아이 출산하고 몇 년 동안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조금 이른 나이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어요. 보통은 저나 남편이 어린이집 마칠 때 아이를 픽업해 오거나 어린이집 하원버스가 집 앞까지 오면 아이를 마중 나가거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가끔은 저희 시아버지나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바쁠 때 아이를 픽업해서 봐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날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딸을 픽업해 주기로 하셨는데 아이 하원 시간쯤에 저희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벌써 우리 지우 픽업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야근을 하게 돼서 또 엄마만 고생이네. 예, 그게 아니라 너 여기 좀 와봐야겠다.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친정어머니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집간 딸 고생한다고 딸내미 귀찮을 만한 일은 절대 만들지 않으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저 야근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단박에 와보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였어요. 왜 엄마? 우리 지우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웬 여자가 나타나서는 자기가 지우 할머니라면서 데려가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잖아.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지 싶은데 사람이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나고 어디 감히 우리 애 데리고 가느냐고 말리고 있는데도 아주 난리야 난리. 금세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정말이지 등장부터 화려한 시어머니였어요. 헐레벌떡 정신없이 짐을 챙겨 나오는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이라면서 무슨 일이야?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지우 어린이집에 시어머니가 오셨나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온 식구가 딸아이 어린이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어린이집 입구에 도착하니 저희 친정어머니 말씀처럼 웬 모르는 여자가 저희 친정어머니와 어린이집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이 참 내가 얘 친할머니래도 그러네. 아니 할머니가 돼서 손녀 얼굴 좀 보자는데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일단 지유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도 여간 놀란 게 아닌지 눈에 겁이 잔뜩 질려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구나. 이렇게 얼굴을 보네. 우리 지우가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처음 얼굴 보면서 마치 어제 본 사람이기라도 한양 제게 친한 척하며 들러붙어 오는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마침 어린이집으로 도착한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본능적으로 저와 아이를 감싸고 제 어머니로부터 떨어뜨리는 남편이었어요. 누가 봐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나 않을까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가 슬쩍 입을 내밀며 툴툴거렸어요. 너는 오랜만에 보는 엄마한테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게 뭐니? 애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너 장가가서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하던 차였는데 앞장서? 가긴 어딜 가요. 당장 이리 따라 나와요. 좀처럼 볼 수 없는 남편의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급히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어린이집을 빠져나가는 남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해서 몸이 떨렸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저분이 초면에 본인이 지우 할머니라면서 막무가내로 지우를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지우 외할머니 말씀 들어보니 정말 친할머니인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마 경찰에 신고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지우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심장이 쿵쾅쿵쾅 날뛰었습니다. 신혼 초에야 혹시나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애를 먹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별일 없이 몇 년 지나고 나니 정말로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까맣게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다 이 난장판을 겪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짐작이 가시죠? 저희 친정어머니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주미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지우 얼굴 질린 거 봐라.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 친정어머니 말대로 놀라서 제품에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저희 딸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든과 동시에 혹시 오늘의 이 난리가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닐까?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 역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는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남편 외투를 받아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님이랑은 얘기는 좀 해봤어? 갑자기 우리 지우 어린이집에는 왜 나타나신 거래? 당신 많이 놀랐지? 이리 와서 앉아봐. 그렇게 서로 마주 앉고 나서도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무겁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결혼하면서 당신 이런 일 겪지 않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정말 많이 놀랐지? 내가 놀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우 놀랐을까봐 그게 걱정이라 그렇지. 당신도 많이 놀랐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는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더니 이제 와서 나타나서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저러느냐 말이야.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실망감, 피로가 뒤섞인 남편 목소리에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찾아온 이유야 뻔했습니다. 제 자식 결혼하고 새끼 낳을 때도 안 찾던 인간이 뭐 때문에 나타났겠어? 자기 아쉬운 일 있으니 그렇지. 내가 결혼 전에 그나마 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을 때면 또 모를까. 내 가족들 그렇게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놓고 뭐가 예쁘다고 돈을 해주겠어. 꿈도 꾸지 말라고 윽박질러서 쫓아냈으니까 당분간은 별일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같은 건 받지 말고. 알았지? 처음 보는 손녀딸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불쑥 나타난 시어머니인데 과연 남편 말을 제대로 들어먹을지 의문이었으나 그렇다고 당장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만하게 끝나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시아버지께야 당연히 말씀드리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가깝게 지내며 사이가 좋았던 신우이에게는 슬쩍 시어머니에 대한 눈을 띄워보았습니다. 그 여자 정말 미쳤대요? 거기가 어디라고 나타나길. 하나 있는 조카인 우리 지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껴주던 신우이였어요. 그런 딸아이 어린이집에 불쑥 등장했다는 시어머니에게 신우이가 성질을 억누르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신우이 역시 저희 남편처럼 좋은 사람이지만 저희 남편에 비해서는 다소 다혈질이기도 하고 성격이 화통한 데가 있었어요. 본인 모친에 대해서는 자기 오빠보다도 더 학을 떼는 신우이였습니다. 오빠도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여자 다리 뻗을 구석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여자도 참 야같지. 나나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났다가는 반 죽을 것 뻔히 아니까. 그나마 마음이 어려서 함부로 내치지 못할 것 같은 오빠한테 와서 저러는 것 좀 봐요. 어미가 돼서 자식들한테 미안한 줄 알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랑 결혼하기 전에 오빠한테는 몇 번 찾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오빠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라고 안 찾아왔겠어? 근데 나는 처음 찾아왔을 때 아주 면전에다 욕을 하면서 잡아먹을 듯 굴어서 내쫓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텐 씨알도 안 먹히겠다 싶었는지 그 뒤로 2번 다시 안 나타난다고. 오빠도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니까. 자식에게 부끄러운 짓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어머니 성정을 생각하면 그게 답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제 남편 성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건 역시 눈에 선했습니다. 정 안 되면 오빠하고 둘이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진짜 무슨 일이 날 줄 알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인데 쉽사리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신우이가 가슴을 쳤습니다. 언니나 오빠나 사람이 저렇게 물러서는 언니가 그 여자한테 제대로 당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응? 남편은 어떻게 시어머니 입을 막은 건지는 몰라도 그러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이후로 몇 년간 몇 차례에 걸쳐 시어머니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온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길래 그런지는 몰라도 매번 연락이 걸려오는 연락처가 달랐습니다. 내용도 아주 가지각색이었어요. 세아가, 내가 요즘 정말 괜찮은 투자처를 찾아서 그러는데 자금만 조금 확보해주면 내가 몇 배로 불려줄 수 있어. 내가 설마 내 아들이랑 자식까지 낳고 사는 며느리를 등쳐먹겠어? 집에 배수 공사가 잘못됐는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아예 윗집 바닥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
대공사라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 내가 당장은 자금 융통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몇 달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이 신신당부해서 그런 수상한 전화를 아예 받지 않으니 문자 메시지로 몇 번 이런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그때마다 숨기지 않고 남편에게 그걸 다 보여줬고요. 이런 거 일일이 전하면 남편이 속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 몰래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남편이 분해서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당신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하는 뉘앙스가 어떻게든 저한테까지는 손을 뻗지 못하게 하려고 남편이 애를 썼을 게 고스란히 눈에 보였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혹시 나랑 우리 지우 앞에 어머님 나타날까봐 따로 만나서 돈 건네주고 그런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어야지 않겠어? 아니야. 당신 걱정할 만한 일 안 만들어.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쓸데없는 연락 오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 표정이 너무 피로에 잠겨있는 듯해 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식 낳고 살아보니 우리 딸 어디 살짝 긁히기만 해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싶은 게 엄마 마음이던데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낳은 자기 자식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병으로 몸이 편찮으시자 그런 생각은 더 강하게 들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제 새끼 키우기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 어미까지 이렇게 골골대서 고생을 시켜 미안해 어째. 엄마는 진짜 별소리를 다 해. 그런 말할 기운이 있으면 더 열심히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릴 생각이나 하세요. 나날이 수척해지시는 와중에도 아픈 엄마 때문에 자식 고생시킬까 미안해 몸둘 바를 모르시는 친정어머니셨습니다.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식 생각이 먼저인 친정어머니 모습에 속상해 눈물이 나면서도 같은 어머니인데 어쩜 일이 다를까 싶어 비교가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우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던 친정어머니셨습니다. 오래오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인명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건지 결국 친정어머니께서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저희 곁을 떠나고 마셨어요. 저도 저지만 평생을 다복한 가정 이루고 사셨던 친정어머니 떠나보내시고 친정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자식인 저희 부부가 각별히 더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빈자리 채우기는 역부족이었나 봐요. 손녀 재롱에 가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긴 했지만 나날이 수척해지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이것들이 생전에 너희 어머니 아끼시던 물건들인데 주미 네가 가져가거라. 제가요? 이 집에 안 놔두고요? 너희 어머니 다른 물건들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들은 생전에 너희 엄마가 아끼던 것들이라 평소에도 자기가 가면 다 너 물려주겠다고 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양할 거 없고 가져가서 잘 써. 너희 엄마도 그걸 바랄 거야. 그렇게 생전에 엄마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물건들을 여러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그 물건들에서 꼭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말없이 제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떠나면서 남편이 거의 상주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나 저희 아버지 마음 추스르는데도 이 사람 도움이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정작 제 어머니로부터 부모가 당연히 주어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다시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랑 남편이 사이가 참 좋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남편에게 정을 많이 주셨고 남편 역시 저희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으니까요. 그런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사람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자기 진짜 어머니한테 뒤에서 들들 볶이고 있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웠습니다. 여보, 요새는 어머니께서 따로 연락 안 하셔? 당신은 그런 걸 신경 쓸 거 없대도 그런 일 없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때는 저도 어머니 떠나보내고 너무 마음에 경향이 없어서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남편이 뒤에서 제 친모에게 그리 시달리고 있을 줄 알았더라면 제가 곁에서 더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말에 간만에 여유가 생겨서 온 가족이 함께 대청소도 하고 버릴 물건들도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옷방에 얼마 전 아버지께서 주신 친정어머니 유품을 둔 것이 생각나서
꺼내서 손질을 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물건을 워낙 깔끔하게 쓰시는 분이라서 별다른 관리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방 2개는 손질이 좀 필요했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평생 아껴 드시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사치하시는 성격은 아니에요. 명품이라고는 평생 살면서 딱 그거 2개 들고 사셨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일이 있거나 저 때문에 학교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그 2 가방을 번갈아 드셨죠. 저도 명품 이런 거는 잘 몰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명품은 관리를 잘해서 오래 들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면서요. 벌써 어머니께서 그 가방을 사용한 지가 20년은 좋게 되셨으니 아마 가격으로 따지자면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을 터였습니다. 물론 웃돈을 얼마 더 얹어준다 한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엄마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엄마 물건을 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워낙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신 터라 겉보기에는 새 것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원래 어머니께서 물건을 소중하게 아껴 쓰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그 2개 다 아버지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마음 먹고 사주신 거거든요. 그중 하나는 2분 10주년 결혼 기념일에 해주신 선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방이 좋은 물건이기도 했지만 그런 2분 사랑의 역사가 담겨있는 추억 가득한 물건이다 보니 제게도 그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가죽 제품이라 한 번씩은 꼼꼼하게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종종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하듯이 잘 관리해서 나중에 우리 지유한테까지 물려줄 생각을 하며 넣어둔 옷장 문을 열었어요. 이게 어딜 갔지? 정말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2 가방 모두 옷장을 열면 잘 보이는 천장 쪽 진열대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는데 그 2 가방이 모두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물건을 잘못 놓고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분명 그 자리에 둔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저를 의심했겠지만 그 명품 가방 2개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건들은 평소에 두던 자리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집에 값어치가 나가는 사치품이라고는 딱 저거 2개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부부가 명품 틱틱 사서 쓸 만큼 부자도 아니었고 그럴 돈이 있다 한들 명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남편 결혼하면서 하나 맞춘 명품 정장 외에는 명품이라고는 최근에 어머니 유품이라며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그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순간 도둑이 든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둑이 든다 한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고가의 귀중품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집안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다거나 하는 게 보통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마치 온 집안을 여유롭게 둘러보다 발견한 명품 가방을 쓱 가져간 듯 그 자리만 휑하게 비어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제가 그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아는 사람이 한 짓이라는 건데 저희 집에 그런 짓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나 지우가 그럴 거라는 건 웃기지도 않은 소리이고 저희 3 식구 외에 저희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뿐이었어요. 친정아버지조차도 저희 식구가 없을 때 저희 집을 방문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받아온 엄마 가방이 싹 없어졌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잘 찾아봐. 그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딜 가겠어. 아니야. 분명히 저기 얹어놨는데 2개 다 없어. 제 말을 듣는 남편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저희 2 사람은 함께 관리실로 내려갔어요. 도둑이요? 최근에 수상한 사람 다니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CCTV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경비 아저씨를 따라 아파트 보안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저희 집 현관 쪽이 보이도록 설치된 CCTV를 돌려본 끝에 마침내 목도한 광경에 저희 부부 둘 다 경악에 차서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에 등장한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게... 남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소리쳤어요. 그렇게 지켜본 CCTV 영상은 정말 확인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저희 집에 사는 사람인 양 유유히 저희 집 문 앞까지 온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도어락 덮개를 열어 찬찬히 비밀번호를 찍었습니다. 마치 늘상 저희 집을 드나들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저희 집안을 들어간 지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 손에는 저희 친정엄마의 명품백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한 더스트백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그것도 시어머니라는 여자한테 우리 엄마 유품을 도둑질 당하다니. 너무 기가 차니까 말이 목구멍에 턱턱 걸려서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는 남편 얼굴에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저게 무슨 물건인 줄 알고 감히. 흥분하고 있는 남편 모습을 보다가 버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재주로 저희 집 도락 비밀번호를 알고 저렇게 태연하게 문을 땄다는 겁니까? 뒷목이 섬뜩한 기분이 들자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앞으로도 며칠치 영상 한 번 더 빠르게 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미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로 다시 영상을 더 앞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너무 소름 끼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 다시 나타난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비밀번호를 찍는 모습이 보일 만한 위치에 말입니다. 충격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저희를 보고 보안실 보안 요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전문적인 절도범 중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적인 수법을 쓴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걸 저 나이 드신 양반이 일반 가정집에 하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일 버리는 솜씨를 보니까 저런 짓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경비 아저씨나 보안 요원이 화면 속 인물이 제 시어머니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이 분노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해서 며느리 물건을 훔쳐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 어머니 유품을 말입니다. 거기다 저희 집에 침입한 그 파렴치한 수단은 또 어떻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 옆에서 남편 역시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거 다시 찾아올게. 저 인간한테서 저거 내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응? 사건의 전말을 알고 정말이지 황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동안 저런 인간에게 시달려온 건가 생각하니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엄마가 소중하게 사용하신 유품을 이렇게 허망하게 뺏겼다는 사실에 올분이 치솟다가 그만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때맞춰 걸려온 시누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차마 아무데도 얘기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끙끙 앓았을 거예요. 아가씨. 언니, 왜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저도 정말이지 경황이 없었나 봐요. 평소 같으면 말을 좀 가려서 했을 텐데 저도 그 꼴까지 당하고 나니 말이 주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반은 알아듣고 반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쏟아놓는 저 때문에 놀라서 결국 시누이가 저희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서 시누이가 얼마나 노발대발했는지 몰라요. 그 인간이 진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식구들도 모자라서 며느리라고 들어온 사람한테까지 이 추잡한 꼴을 벌일 수가 있어? 어떡해 언니, 어떡해. 아가씨, 차라리 제가 돈을 가져갔으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도 않은 유품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쏠랑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안 되겠어요 언니. 이거 오빠한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야. 결국 이 사달을 온 식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신 아들이 제 상종하기도 싫은 전 부인에게 일이 시달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시아버지께서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영모 너는 대체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인간이 어디 한번 도와준다고 그걸로 그칠 인간인 듯 싶더냐? 애초에 그런 인간이면 내가 너희들하고 떼어놓지도 않았어. 영모 너 지금 그 인간 어디서 사는지 알고 있지? 당장 끌고 와 당장. 이번만큼은 남편도 결코 가만히 넘어갈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도 남편의 분노가 훨씬 컸어요. 저야 황당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머니 유품을 잃었다는 슬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에 더해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없으면서도 자기 때문에 저까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죄책감까지 합쳐져 제 친모에 대한 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 곧장 저희 친정아버지께 사과를 하시는 바람에 이 황망한 일이 저희 친정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어머니 관련한 일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은 아버지셨어요. 게다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의 소중한 유품 아닙니까? 아버지 역시 분노로 눈가가 금세 시뻘개지셨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게 어떤 건데, 그게 어떤 물건인데.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못난 놈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딸 자식과 사이를 보고 저희 친정아버지 얼굴이 더욱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너희가 내 앞에서 사과를 하고 있냐는 말이야. 니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라통을 터뜨리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라는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잃어버리긴 뭘 잃어버려. 당장 그 물건 갖고 오지 않으면 당신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온 후 갑작스럽게 정적을 깨고 들리는 남편의 고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안방으로 건너가 보니 어떻게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는지 고래고래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보, 뭐래? 설마 그새 잃어버렸다는 건 아니지? 응. 절박한 제 물음에 남편이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상황 파악은 왜 그리 빨리 되는지요. 아무래도 저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 유품 훔쳐가 놓고는 물건 잃어버렸다며 배째라는 듯이 나오는 모양인데 도대체 저 여자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는지 그걸 입싹 씻고 제가 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설마 벌써 어딘가에 팔아버린 건지조차 미심쩍었어요. 저도 모르게 분해서 눈물이 삐질삐질 새어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 역시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 했으나 그날만큼은 남편의 미안함보다 제 서운한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서 획 등을 돌려 침대로 뛰어들어서는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죠. 결국 남편 성화에 못 이겨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시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서로를 마주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 눈은 그야말로 살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저 여자를 요절을 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전남편에게 겁을 집어먹었는지 주춤하면서도 그 뻔뻔한 성미는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더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가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설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도 어떻게 아들 집 문 앞에 CCTV까지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낼 생각을 하세요? 이거 엄연히 무단 침입이고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범죄는 무슨...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어디서 범죄 운운하고 있어? 니들이 진작 나를 엄히 대접하고 알아모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저 정신 나간 여자가 감히 내 며느리한테 무슨 막말하는 거야? 그 더러운 입 다치지 못해? 시아버지 사자우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 여자도 잠시 눈치를 보며 입을 닫더군요. 남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가방 어디에 뒀어요? 내가 분명 오늘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빈손입니까? 아이, 그게 잃어버렸다니까. 내가 한 번 두고 돌려주려고 했다고. 왜 사람을 다들 도둑 취급하지 못해서 안달이야?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 가방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거지. 누가 누구 시어머니입니까? 우리한테 어미 노릇도 못한 주제에 이제 와서 내 아내한테 시어머니 대접받으려고 들어요? 당신은 그냥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내 아내 물건 훔친 절도범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어디서 감히 그 입에 가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 그 여자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전부 나한테 이날리들이야? 그게 유품이면 유품이지. 이미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잡을 생각이야? 물건이 그냥 물건인 거지. 죽은 사람 가방이 뭐라고 이렇게들 요란을 떨어? 너 고작 그 얘기하자고 엄마를 여기까지 모셔왔니? 지금 나한테 고작 그런 걸로 따지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정말 더 들을 것도 없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결국 폭발하신 시아버지께서 경찰까지 운운하시며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 그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금방이라도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 시댁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등장한 때에는 말이죠. 사돈 오셨습니까?
제가 정말 사돈 별 낯이 없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또 드려도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아무래도 저희 시아버지께서 저희 친정아버지를 오시라고 연락을 넣으셨던 모양이에요. 굳은 표정으로 집안에서 일어나던 꼴을 바라보던 저희 친정아버지가 무섭게 입을 떼었습니다. 당신입니까? 내 딸 사위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내 아내 유품 빼돌렸다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추잡한 꼴을 처음 보는 사돈에게까지 들키자 자기도 창피한 건 아는지 잠시 주춤하던 시어머니가 이내 뻔뻔하게 낯짝에 철판을 깔고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뭐 잃어버리고 싶어서 일부러 잃어버린 줄 알아요? 그냥 잠깐 들고 갖다 놓으려고 했다고. 아 나도. 이 미친 여자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사과는 무슨 사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해. 정말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이 꼴 더는 친정아버지께 보일 수가 없어 그만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저를 아버지께서 침착하게 저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나랑 내 딸, 내 사위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까? 사과 안 해. 사과 못해. 그래, 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시댁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집 안으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너, 인연 잘 만났다. 그동안 우리 돈 떼먹고 잘 먹고 잘 살았나 보지? 저 면상 판판한 꼴 좀 보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감히 그걸 떼어먹고 날라? 오냐? 오늘 인연 제산 날인 줄 알아라. 뭐야? 당신들 뭐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시어머니가 차마 도망을 가기도 전에 그 여자 사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내 이성을 잃고는 시어머니를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들이닥친 꼴을 보는 저나 남편, 시댁 식구들 역시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미쳤어? 왜 다들 보고만 있어? 경찰에 신고해 빨리. 영모야, 엄마 좀 구해줘. 살려줘. 웃긴 건 그렇게 그 여자가 모르는 사람 한 무리에 휩싸여서 얻어터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무도 그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긴 했어도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저 여자 혼쭐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차마 저희 손으로 그럴 수야 없었지만 말입니다. 마치 저희를 대신해서 저 여자에게 복수의 철퇴를 내리고 응징을 하는 것만 같아 도리어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시원하게 두들겨 맞았을까? 그제야 저러다 저 여자 여기서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싶어 번뜩 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치르세요. 다들 진정 좀 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저 여자가 우리 갯돈 떼먹고 나른 지가 벌써 세월이 얼마인지 알아? 그동안에 이자만 쳐도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저 양반한테 들어보니 제 핏줄도 아주 어지간히도 등쳐먹는 모양인데 나 말리지 말아요. 그렇게 제가 말리는 신용을 하자 그제야 엉거주춤 따라 말리는 신용을 하기 시작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간신히 그 여자가 사람들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이미 얻어 터질 만큼 얻어 터진 뒤라서 그 여자 몸이 만신창이었지만 말입니다. 물론 제가 그 여자를 걱정해서 말린 건 아니었고 괜히 시댁에서 무슨 사고라도 났다가 저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 말린 거였어요. 제가 그 여자 뭐 예쁘다고 그 여자를 생각해서 말려줬겠습니까? 저도 심성이 그리 고운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걸레짝이 된 그 여자 꼬라지를 보니 조금은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내려가는 듯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차마 서름을 주체할 수 없는지 복이 흉한 몰골로 질질 짜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그러자 그 꼴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기만 하시던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그건 우리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꼴을 당하고 있어도 제 편 들어줄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을 산 댁 스스로를 원망해야지. 오죽하면 저 심성 고운 내 사위가 제 어미 그 꼴을 당하는데도 말릴 생각을 않겠어. 내 사위, 내 딸에게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 알아. 찾아보니 오늘 저분들뿐만 아니라 워낙 여기저기 더럽게 싸지르고 다니는 일이 많아서 원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더구만.
앞으로 내 딸 내 사위 앞에 한 번만 나타날 때마다 각자 다른 사람들한테 오늘 같은 꼴 똑같이 당하게 해줄 테니 어디 맷집 좋으면 다시 한번 찾아와 보시든가. 제 아버지 말씀에 온몸에 핏기가 다 빠진 듯 질려가는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아버지가 허투루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 여자가 겁에 질려서는 온 매무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후다닥 시댁 밖으로 절뚝절뚝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징글징글한 시어머니와는 영영 안녕이었어요. 이 모든 사달이 끝나고 나서야 몸에 온몸에 힘이 빠지셨는지 친정 아버지께서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장인어른, 아빠. 남편 부축을 받으며 잠시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신 친정 아버지께서 입을 여섰습니다. 너나 구서방이나 그 물은 성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코 저 거머리 같은 여자 떼어내지 못할 것 같아 아비가 몹쓸 짓을 했다. 그래도 나 후회 안 해. 앞으로 누구라도 너희들 사는데 해 끼치는 인간들 이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저희 시아버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돈께는 참 죄송합니다. 집까지 이 난장을 피우게 했으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돈? 사과를 해도 제가 드려야 하고 오히려 저 여자 저리 당하는 꼴을 보니 제 몇십 년 된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은 걸 보니 저희 아버지 협박이 아주 제대로 먹혀든 모양입니다. 이제 그 여자가 나타나 분탕칠 걱정 않고 사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간 정말 살맛 안 났던 제 인생은 누가 봐도 저렇게는 살기 싫다며 손살이 칠 만한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을 비롯해서 친구들도 지인들도 하나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산다며 손가락질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제 삶을 보면 꼭 인생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누구나 그렇듯 다 사진만 대강 보고 중매례에서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연애를 해서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을 보고 의무적으로 가정을 꾸리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하자마자 정말 이토록 딴 세상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같이 살았던 시어머니는 새벽녘부터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밥을 차려라 뭐를 해라 그렇게 시켜 드시고 정말 쉴 새 없이 저에게 온갖 잡일을 다 시키시더군요. 저희 시댁은 무려 증조할머니까지 계셨고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드신다면서 죽을 드셔야 한다고 저에게 온갖 종류별로 죽을 다 끓이게 하셨어요. 게다가 본인도 자기 아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손주 타령을 하던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어요. 재훈이는 우리 집 장손이야. 세기 네가 얼른 손주를 안겨줘야 할 거 아니냐. 온 식구가 이렇게 애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못된 심보로 그렇게 뻗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그런 와중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시겠지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게 아기가 한 번 들어섰던 적이 있었어요. 아기가 들어서면 전 제가 하던 일들이 줄어들고 제게도 며느리 대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아버지, 시누이들은 저에게 여전히 무거운 것들을 들게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그렇게 부려먹는 것이었어요. 제가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예, 너는 애 뵌 게 무슨 자랑거리니? 임신했다고 멍그런 유세를 부리고 앉아있어. 나 때는 애 며칠 낳았어도 그 다음 날이면 일어나서 밥 짓고 그랬다. 젊은 애가 벌써부터 꽤나 부리고 말이야. 하고 말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남편을 향해 도움의 눈길을 보내도 남편 역시 그 눈길을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머님, 저 죄송한데요.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조금만 쉬었다가 일어나면 안 될까요? 뭐? 아니, 그럼 지금 나보고 밥을 차리라는 거냐? 얘가 또 꾀를 부리려 하네. 시애미를 뭘로 보고. 당장 못 일어나? 시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 호통을 쳐대는 중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다가 그만 시야가 확 어두워졌고 일어나 보니 전 찬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제가 유산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그래, 물은 걸 뭘 묻고 그래, 자꾸.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역시나 심드렁하게 과일이나 먹고 웃고 있더라고요. 유산을 해도 아이를 낳은 것과 같다더니 너무나 몸이 시리고 아팠어요. 그런 와중에 내 아이를 잃었단 정신적인 충격까지. 허나 그런데도 아무도 절 달래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도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새끼 낳는 소나 돼지를 대하듯 엄살 떨지 말고 빨리 몸을 비워서 손주를 낳으라고 재촉을 해대고요. 네가 그리 누워만 있으면 일이 되겠니? 어떻게든 애 낳을 생각을 해야지. 게으름 피울 생각 말고 얼른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라. 그렇게 하루하루 구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일어서지도 못할 수준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생각하면 아직도 뼈마디 마디가 시리는 마냥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나와요. 그날은 한창 안 보이던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왔어요? 인사하고 싶진 않았다만 그래도 남편이기에 힘없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뒤이어서 웬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똘똘 마른 뭔가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본인 아들이 왔다며 곧장 뛰어나오시던 시어머니조차 이 광경을 보고 좀 놀란 기색이었어요. 아이고, 재훈아, 이게 다 뭐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엄마, 애가 생겼어요. 뭐? 시어머니도 놀래시고 뒤에 있던 전 놀라 그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어질거려 뭐라도 잡고 서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처음에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담배를 태우러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아주 얼얼한 눈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매우 피로해 보이던 여자가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남자아이예요. 그 말을 듣자 놀라서 울어대는 아이를 보고 있던 어머니는 그제서 아이를 받아들였고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스르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이 일이 마치 신이 나는 일이라는 듯 소리를 냅다 지르시더라고요. 남자아이? 정말 남자아이란 말이냐? 네.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이 말에 얼마나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시던지 그렇게 신난다며 이런 좋은 경사가 어딨냐며 폴짝폴짝 뛰어다니셨어요. 저는 아직도 아래쪽이 뻐근하고 아이를 잃은 감각이 여전한데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온 가족이 다 나와 그 여자와 아이를 보게 되었고 저는 그때 시어머니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 같은 여자이면서도 어쩜 저렇게 모질고 잔인할 수가 있는 걸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집에서 저는 가구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시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아주 작은 뒷방에 그 여자와 갓난아기를 드리라고 하셨고 결국 저도 겨우겨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밖을 돌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니 저를 이 집에 잡아두고선 본인은 새 여자를 만나서 애까지 만들어 오고 그리고 저는 한순간에 첩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런 현실이요. 저는 밤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 울고 또 울었어요. 이쯤 되면 저는 이 집을 나오는 게 맞았을 텐데 왜 이렇게 모질지 못했던 걸까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면서도 차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제게 이러시더군요. 예, 너 네 남편이 여자 데리고 들어왔다 해서 괜히 이런 걸로 화풀이 하려 들거나 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알겠니? 네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여자도 엄연히 이 집 식구다. 그 아들은 우리 아들 대이을 하나뿐인 손주고 네가 못 낳은 아들을 걔가 데리고 들어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잘 받들어 모실 생각해라. 시어머니의 억척스럽고 냉기가 뚝뚝 흐르는 그 말은 저를 다시금 오랜 시간 눈물 짓게 했답니다. 그런데 참 운명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여자는 제 또래인 것 같은데 너무나 몸이 비실비실해서 아기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누워만 있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좀 가엾게 느껴지더군요. 저 나름대로 아기를 원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절 향해 그저 방긋방긋 웃어주기만 하는데도 그 웃음이 문득 예뻐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여자도 이 집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있으니 제가 대신 아기를 보게 되었어요. 저 아이 제가 잠깐 보고 있을게요. 밥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얼으며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아이의 까만 눈동자와 무해한 웃음, 작은 손과 발이 남의 아이지만 참 어여뻤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는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집에 너무나 기막힌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이 이쯤 돼서 뭔가 안정된 것 같아 보였는지 다시 또 밖으로 도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말릴 수도 없었고 말린다고 해도 듣지 않을 양반이라 그냥 뭐라든 내버려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데려온 그 여자와 아이를 돌보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멋대로 굴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거꾸로 골아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저도 솔직히 상황이 이리 될 줄 몰랐기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날 다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온 시누이의 말에 온 가족들은 모두 경악하고 말았죠. 오빠가, 엄마! 무슨 일이니? 엄마, 오빠가... 제대로 말도 못 잇는 시누이를 달래며 들어보니 남편이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한창 술이나 먹고 노름하는 패거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었나 봐요. 그때 대체 무슨 흐름이었던 것인지 근처 지역 깡패들이 난무한 대대적인 일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거기에 휘말려 몹쓸 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 것이었어요. 꼴도 보기 싫다 못해 미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은 남편이었으나 길에서 그렇게 객사를 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쩌다 가끔 들리는 손님 같은 남편이었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날로 맨 땅바닥을 구르면서 발작을 일으켰고 아들을 이렇게 일찍 잃었다며 오열하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 어쩌면 좋으니? 불쌍한 우리 재훈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어머니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잃었으니 그리 슬플만도 하다고 여겼으나 시어머니는 갈수록 기이한 곳으로 그 분노를 배출하려고 하더군요. 바로 저와 저 뒷방 여자에게 말입니다. 니 따위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훈이가 저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몹쓸 남편 잡아먹는 것들, 이런 시궁창 같은 것들을 집에 잘못 들여가지고 이 꼴이 났으니 아이고 어째.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이게 다 니들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저를 향해 마구 휘저었고 전 그 빗자루에 맞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신우도 제 엄마 못지않게 만만치 않았어요. 엄마, 저것들한테는 물도 주지 마. 아무것도 주지 말고 쫄쫄 굶겨버려. 내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글쎄 우리 오빠가 저것들이랑 연이 닿아서 일이 된 거래. 애초에 저것들만 아니었어도 오빠는 괜찮았을 거라고.
오빠, 오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오빠. 뭐? 점쟁이가 그런 말을 했어? 이 못된 것들, 이 천하의 잡것들! 시어머니와 신우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저와 뒷방 여자는 그런 시어머니와 신우와 하루 이틀 대치하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는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고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더군요. 대체 내가 왜 이 화풀이를 당해야 하나 싶어 괴롭게 그 다음날 새벽 눈을 떴는데 뭔가 뒷방의 기척이 이상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살살 걸어가 문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그 방은 횡하니 비어 있었고 한쪽 구석진 곳에 갓난아기만 애처롭게 놓여져 있더군요. 주변을 얼른 둘러보니 뒷방 여자의 그 허름한 옷가지들과 짐가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뒷방 여자가 한마디로 그것들을 싹 챙겨서 제 몸만 달아난 것이었어요. 본인이 낳은 아기는 이 우환 많은 집에다 버려두고 말이에요. 기가 막혔죠. 아무리 힘들다 해도 어떻게 자기 아기를 여기 버려두고 갈 수 있는지. 사실 그때는 제 코도 석자인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역시나 신우와 시어머니는 그 뒷방 여자가 나갔단 걸 알고 나선 더 정신이 이상해져 저를 모질게 책찍질했습니다. 네가 도왔지? 네가 그년한테 얼른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데로 말 안 해? 날 뭘로 보고 어디서 거짓부렁이를 늘여놔. 너 매라도 맞아야 바른 대로 말할 테냐? 어? 매 맛 좀 보게 해줘. 엄마, 분명 언니가 부추긴 게 틀림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제 자식까지 놔두고 나갈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정말 아니에요. 허나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시어머니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 제껴버렸고 신우는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잡고 있었어요. 엄연히 이건 물리적인 행위였죠. 허나 집안에선 그런 절 보고 가엾게 생각하는 이도 도와줄 이도 없었습니다. 다들 절 지 남편 죽게 한 여자 정도로 생각했죠. 그날 신우이와 시어머니에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맞고 그렇게 혼자 앉아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면 언젠가 내가 여기서 맞아 죽는 날이 오겠다. 그래서 저도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잠에 들었을 때 조심조심 제 짐을 챙기고 모두가 잠에 든 밤 대문을 살포시 열고 나가려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자꾸 뒷방 쪽이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비도 이제 죽고 없는 데다가 종처럼 부리던 며느리도 도망가고 이 애기 친엄마도 도망갔으니 이 집에서 어떻게 자라게 될지는 뻔해 보였어요. 며칠 전 저희 둘한테 그렇게 부직갱이를 휘둘러대고 폭언을 해대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어른인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바짝 굶겼지만 아기에게도 아무것도 먹을 것을 안 줄 정도로 포악했거든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 뒷방 여자도 도망갔을 터인데 저도 저만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목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결국 저는 마른 세수를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숨을 훅 내쉰 뒤 큰 결심을 하고 말았죠. 얼른 작은 포대기에 아기를 감싸서 데리고 나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와서 겨우겨우 친정으로 내려가는 길. 한편으로는 괜한 짓을 한 게 아닌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는 그 힘없는 몰골을 하고선 제 손가락을 한 번씩 부여잡았다가 놓았다가 반복을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아기의 배에 얼굴을 묻고 한참 그 가여운 숨과 냄새를 몇 번이나 들이마셨는지 몰라요. 너도 생명이라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있음을 나한테 나타내는구나 싶어서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어요. 그런 상태로 당장 먹일 것도 없고 저도 잔뜩 배를 고른 상태로 친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미연이 너 왜 여기로 온 게야? 엄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친정에서는 저를 보자마자 당연히 난리가 나버렸고 자초지종을 대강 설명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보더니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첩 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해?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네가 그 아이를 키우기라도 하겠단 말이야? 네 핏줄도 아닌걸? 엄마는 더 노여워하시더군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충동적으로 벌인 짓이 틀림없었고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 첩 아이였으니 엄마는 미쳤다며 펄펄 뛰셨어요. 안 된다. 당장 아이 그 집에 돌려주고 와. 그게 맞아. 엄마, 그냥 내가 키우게 해줘요. 그 집에 가면 이 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 밥도 안 챙겨줄 거라고요.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어차피 네 남편은 죽었는데. 여보, 뭐라고 좀 해봐요. 정말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나 봐요. 아휴, 미연아, 아이 내게 죽어라. 네가 못하겠담. 이 아버지가 그럼 도로 돌려놓고 올게. 싫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얘가 정말? 한참 그렇게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저는 아버지에게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버진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고 엄마는 기절하기 직전이셨죠. 이상하게도 저는 이런 엄마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더 아기를 꽉 끌어안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참 후 아버지가 무겁게 입술을 떼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키워라. 대신 우리한테 도움은 바라지 말아라. 네, 알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 아닌 허락이 떨어지고 나선 일단은 부모님을 도와서 아기를 돌보고 집안 농산일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이 와서 그런지 그래도 몸도 마음도 편했어요. 아이 돌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고요. 그런데 그 평안은 머지않아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사람의 입으로 하는 일들은 어쩜 이렇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시집 갔던 제가 돌아온 데다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 금세 퍼져버렸고 동네 사람들은 이래저래 말을 얹기 바쁘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미연이 제가 첩애를 데려왔다고? 웬일이니? 미연 엄마가 속이 아주 상하겠어. 미연이 쟤도 어쩜 저리 생각이 없을 수가 있니? 어렸을 때부터 덜 떨어지긴 했는데 저 정도일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니, 첩애가 뭐야 대체? 그걸 지가 어떻게 키우겠다고. 저는 그렇다 치지만 가뜩이나 꾹 참고 계신 친정 부모님까지 그런 쓸데없는 말을 들으시도록 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기가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과 자리를 만들어 여길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닌 시댁살이를 하다 온 딸이 또 마을 사람들 입방아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는지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아파져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서울로 가거라. 거기 네 오빠가 사니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서울이요? 서울이란 말에 덜컥 겁이 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만이 저에겐 살 길이었죠. 그래서 전 서울에 사는 친정 오빠 쪽으로 넘어가서 대강 살자리를 어찌어찌 봐두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지는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편한 것이 있다면 아무도 이 아기가 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웬 새댁이 남편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정도의 정보뿐이었거든요. 고맙게도 친정 오빠가 조금씩 일거리를 갖다 줘서 부업도 했고 아기를 키우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컸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아이 하나만은 책임지고 살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엄마. 어느덧 아이는 제게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 그 말을 들으며 그래, 내가 네 엄마야 하곤 속삭이곤 했어요. 그런데 역시 아이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라 그런지 밖에서 뛰어노는 걸 참 좋아했는데 밖에서 놀다가 깨지고 다치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나가는 병원비도 무섭더라고요. 영우야, 엄마가 다치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자꾸 이렇게 뛰어놀다 돌부리에 건너면 아야 한다고. 알겠어. 제가 재차 아들을 구스르고 달래고 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라 계속해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또 다치고 그랬어요. 거기다 아들은 특이하게 뛰어노는 것 말고도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뭐든 새로운 걸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걸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아무리 새로운 책을 사다 줘도 아들은 며칠이면 그 책을 읽어버렸고 어느 순간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면 좋았지만 당시 도서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 한 번 나가려면 하루를 다 빼야 했기에 그것도 무리였어요. 엄마, 나 책 사주면 안 돼? 나 이 책 읽고 싶은데. 영우야, 다음에 사줄게. 꼭 약속해, 엄마가. 다행히 아들은 제가 그리 말하면 알아듣곤 알겠다 하긴 했지만 섭섭해하고 아쉬운 표정이 보이곤 했어요. 전 그런 아들을 보며 미안했고요. 그러다 아들이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다행히 지금까진 특별하게 큰 굴곡 없이 아들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수년이 지나 다시 또 힘든 불협 화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후 친정엄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빠네 쪽으로 모시게 된 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바로 근거리에 살다 보니 엄마도 가끔씩 우리 집을 둘러보러 왔는데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딸이 어두컴컴하게 남의 자식 키우며 사는 모습을 보니 안 그래도 반대가 심했던 분이라 그런지 더 울컥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런 죄도 없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네 녀석 때문에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니네 엄마 팔자가 다 망가졌어 이거사. 너만 아니었으면 훨씬 잘 살았을 텐데. 너는 알아? 네가 어떤 뿌리로 나왔는지 아냐고. 너는 첩자식이야, 첩자식. 장을 보고 돌아왔던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퍼붓는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뛰어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말수가 별로 없는 아들은 하얗게 얼굴이 질려 양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제대로 풀어놓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겨우겨우 서 있더군요. 저는 그 길로 신발도 못 벗고 뛰어들어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당장 가라고.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엄마에게 나가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니 더 꼴깜찮다고 느끼셨던 건지 어찌나 통탄하시며 오열을 하시던지 매번 엄마만 집에 오시면 우리 집은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대로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제 손으로 아이의 귀를 막아주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망쳤어? 첩이 뭐야? 안 좋은 거지, 그거. 아니야, 영우야. 그럴 리가. 아니야. 너무도 작고 안쓰러운 목소리로 저런 질문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말 맞다나 이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뒷방 여자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일말의 정이라도 있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저히 그 지옥 같은 집에 이 아이를 둘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는 엄마와 아들 사이였고 누가 뭐래도 이 아이에게 엄마는 저고 저에게 있어 제 자식은 이 아이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지옥 같던 시집살이보다 이 아이와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아들과 살아가는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엔 늘 품어져 있었고 늘 매일같이 새로 낳는 기분으로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제가 실제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해서 저렇게 피 끊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 싶었지만 그렇게 죽을 듯한 고통을 앓고 낳고선 버리고 가버린 뒷방 여자를 보면 모성애란 참으로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얼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아들은 매번 친정엄마가 올 때마다 겁에 질려서 눈치를 받고 8, 9살밖에 안 되었던 나이에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몰라요. 애써 그것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어린 마음에 아주 큰 생채기가 나버렸다는 것을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제 기억 속에 선연해요. 저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아이가 쓰고 잠든 그림 일기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다. 엄마는 할머니가 올 때마다 슬퍼 보인다. 슬픈 엄마를 보면 나도 슬프다. 모두 나 때문인 것 같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선명해서 한자 한자 거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 가슴에 너무 아프게 스며드는 일기였습니다. 그 부분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차라리 가슴 한쪽을 도려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이가 날 만나 처음으로 불행해졌다고 느껴졌어요. 심지어 영우도 불안함을 못 이기고 얼마나 손톱을 뜯었는지 양 손톱 부분은 늘 벌겋게 물러져 있었고요. 영우야,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저는 그리 말하며 손톱을 매만지다 잠에서 깬 아들을 안고 다시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동안은 엄마께 제발 오시지 말라고 제가 보러 가겠다고 엄포를 놓게 되었어요. 뭐라고? 날 오지 말라고? 네, 엄마 오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영우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앞으로는 오셔도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그리 하세요. 이 못된 놈의 자식. 자식 다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엄만 한숨을 토하며 저러셨지만 저는 일부러 더 독하게 잔인하게 말을 했어요. 불효녀를 선택할 것인가, 아들을 계속 슬프게 만드는 엄마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엄마에겐 나 말고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 그나마 낫겠지만 이 아이에게 엄마란 저밖에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그때까지도 공부나 다른 부분에서 전혀 신경을 쓸 것이 없게 해주었지만 좀 더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난데없는 선포를 하더군요. 엄마, 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친구들이 하기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돈도 많이 줘. 아르바이트? 갑자기 웬 말인가 했지만 신문 배달이며 만화책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도 재밌어 하는 걸 보니 그냥 놔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받아오는 돈을 저에게 꼬박 다 갖다 주더군요.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엄마를 다 주는 거야. 이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넣었어. 쓸 때도 많을 텐데 친구들이랑도 놀아야지. 아니야, 엄마. 이거 갖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엄마 저번에 치킨 먹고 싶다 했잖아. 내가 치킨 사가지고 올게. 어? 치킨을? 네가? 아들은 그리 말하며 나가더니 정말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치킨을 사가지고 왔어요. 내심 놀랐어요. 아들이 번 돈으로 치킨도 사 먹게 된다니. 아들이 사준 거라 그런지 감회가 더 새로웠어요. 와, 우리 영우 대단한데? 영우가 번 돈으로 엄마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이지만 제가 이리 말하자 영우는 부끄럽다는 듯 멋쩍게 씩 웃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한 상쿠 다 저한테 주고 본인은 차비만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갈 무렵에도 공부와 일을 병행하더니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이어가더군요. 어찌 보면 아들을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중학교 무렵부터 10수년 정도의 시간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거의 제 손 갈 일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제법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첫 월급을 탄 날 저를 좋은 레스토랑에 불러 앉혀놓고 맛있는 걸 사주더랍니다. 엄마, 많이 먹어. 그리 말하며 아들이 제 손에 포크를 쥐어주는데 왜 그리 갑자기 눈물이 나던지 문득 아들을 포대기에 업고 온 날이 생각이 나면서 그만 비싼 음식 위로 뚝뚝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주책이네. 갑자기 왜 이리 눈물이 나는 건지. 괜찮아. 엄마, 울어도 돼. 아마도 이제야 아들을 다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손갈 일 없는 자식이긴 했어도 그래도 자식이니 항상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놈이 혹시나 나쁜 길로 들어서진 않을지, 사회에서 자기 벌이나 하고 살 수 있을지, 늘 마음 한편으론 고민과 시름을 안고 살았는데 이렇게 월급 받았다고 절 불러놓고 대접하는 아들 녀석을 보니 그간 걱정이 어쩌면 해도 되지 않을 걱정이었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제게 저희 모자간에 그간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낳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 사랑으로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영우가 그 말을 직접 꺼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제 앞에선 그저 모른 척, 할머니가 뭐라 해도 못 들은 척 그랬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게 그 말을 하며 고마움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아들을 좋게 본 상사가 소개시켜준 선자리에서 만난 아가씨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며느리는 이리 말하더군요. 아들이 연애하는 동안 제 얘기를 많이 했는지. 어머님, 이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꼭 뵙고 싶었어요. 하는데 새삼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먹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린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부터 제가 그렇게 많이 고생스럽지는 않았다는 걸까요? 이후로 여전히 친정오빠 집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을 독립시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해서 꿈에서 몇 번 깨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당시 의식이 없었고 겨우 차에서 끌어내려져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외려 옆에 있던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다쳐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드문드문 있는 편이라 다 생각해내지는 못해요. 당시 받았던 수술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괴로웠고 이걸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몇 번이나 기절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이 제 옆에 있었고 손을 몇 번이나 잡고 그 옆에서 제발 같이 견뎌내달라고 빌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제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제발 참아줘. 가끔 밤중에 희미하게 아들이 병실 문틈으로 저를 들여다보다가 이내 얼굴을 구기며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거의 저는 8개월가량 병원에 있게 되었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복귀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매번 와서 며느리와 함께 교대로 저를 돌보았어요. 아무래도 대소변 처리가 힘드니 간병인을 쓰려고 했으나 한사코 며느리가 본인이 하겠다면서 남의 손에 저를 맡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래도 내가 너무 미안한데 너희 회사도 가야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데 못하러 간병인을 써요. 편하게 계셔주세요. 저도 처음에 너무 낯간지러웠지만 몸이 성치 않다 보니 누굴 따지고 있을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망가진 것이라 결국 어쩔 수 없이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병원분들이나 가끔 면회 오던 지인들이 그렇게나 칭찬을 해주더군요.
요즘 같은 때에 다들 질세라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도망가지. 직접 똥오줌 받겠다는 며느리가 어딨어 세상에. 영우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영우 엄마는 복이 많대?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이들의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고 누가 봐도 그럴만하다 생각되더라고요. 아무리 형제 자매들이 좋다지만 나에게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자기를 품고 살아준 엄마인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니 참 마음이 먹먹하더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운 게 당연한 게 아니듯이 아들이 제 손에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저에게 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단지 이런 저를 알아주고 본인도 같이 사랑을 주려 하는 게 느껴져서 저 나름대로 무척 고마울 뿐이었어요. 참 미안하기만 했던 그 지극정성을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받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 제 집으로 돌아와서 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들이 갑작스레 저를 부르더군요. 천천히 이어가는 말을 듣고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몇 번을 아들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았어요. 엄마, 이 집은 이제 허물고 새 집 지어드릴게요. 작년부터 내가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살자는데도 싫다고 하시니 답이 없네. 막내 이모도 이제 혼자시니 같이 위아래로 살면 너무 좋겠죠? 어? 막내 이모랑 같이 위아래로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랑도 지내자고요. 나도 이제 엄마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겠어. 여동생은 재작년에 남편과 사별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정말 홀로 남은 상태였어요. 언니인 저에게 가끔씩 다니러 오기도 하고 우리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는데요. 갑작스레 아들이 웬 집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법 회사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데다가 다른 사업을 또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는 평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덕으로 저를 이렇게 호강시켜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덥석 받겠어요. 괜찮아, 엄마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나한테 이러지 말어. 그리고 부부는 원래 둘이 사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며느리도 불편해해. 엄마, 나는 어릴 때 내가 버려졌다는 게 수치스럽고 괴로웠지만 맨날 웃으며 따스한 품으로 날 데려가 주던 엄마를 생각하면 어느새 그게 내 자부심이고 자존심이 되었어. 엄마, 그간 나 키우느라 해도 되지 않을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나 그거 다 알아. 고마워.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울음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나이가 70 넘어가며 세상만사 묻어내졌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더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꼭 멋진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 옛날 우리 옆집 살던 동훈애처럼 말이야. 거긴 2층 집이라면서 엄마랑 나랑 맨날 왔다 갔다 하며 부러워했잖아. 나는 꼭 엄마를 그런 집에 모시고 싶어. 이미 아들은 다 계획을 했고 제가 혼자 사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니 자기 막내 이모인 제 여동생과 이야기를 잘 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본 아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고 여동생에게 제안을 했더니 마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얼씨구나 좋다며 언니 덕을 본다면서 연신 좋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들 집에 와서 지내는 중인데 아들은 엄마 집 들어가기 전에 나란히 살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 남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다며 정말 대단하시다고 사돈 어른들과 함께 저를 연신 좋게 봐주는데 외려 제가 황송할 지경이에요. 참 힘든 날들도 많고 서러워 울었던 날들이 많았지만 제 노년의 날이 젊었던 날보다는 덜 치열하고 느릿느릿하게 편안하게 걸어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 자체에 감사할 뿐이에요. 다른 집처럼 자식들이 많고 사위 며느리가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몸으로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이 정도면 정말 분수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이 노인네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며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